안녕하세요. 일순환이 시작이 됐네요. 일단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고요. 지금 일순환의 행정법이 끝나고 바로 지금 행정학으로 넘어와서 과목 간의 구분이 좀 잘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첫날이어서 일단 예비 동안에 제가 배웠던 부분에 대한 확인을 좀 해보고요. 일순환에서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1회차를 좀 진행을 했으면 했어요. 강의 엑스 보시면 별다른 건 기본적으로 없을 것 같고, 정책학하고 지방행정은 동영상 강의 선택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을 하시면 정책학이 됐든 지방행정론이 됐든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열어드릴 테니까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예비 때는 정책학을 좀 열어준 적이 있는데, 정책학을 제대로 잘 들으셨으면 지방행정론을 신청을 하시고요. 정책학을 다시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책학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별 게 없고, 예비와 다르게 일순환이 보통 3일에 한 번 모의고사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 계획서에 마지막에 진도별 강의 내용이라고 해서 쭉 보면 3일에 한 번 해서 제1회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제6회 모의고사까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내용 강의로 하고 여러분이 써오면, 어차피 제가 답안 상담은 진행을 할 생각이어서 지금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안 상담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면 시간을 잡아가지고 모의고사를 별도로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수업 끝난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지금 동영상으로 보면서 답안 첨삭본을 신청한 학생이 2명 정도 있다고 해서 그 학생들하고 일단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모의고사를 만약에 보게 되더라도 그래서 3일에 한 번 보고요. 복습으로 볼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매일매일 한 문제 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주니까요. 매일매일 한 문제 정도 선정해준 그 내용 내에서 출제를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특히 행정학이나 정치학의 경우 모의고사 자체가 여러분의 실력 평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다만 모의고사를 별도로 시간을 내서 보더라도 좀 모의고사를 좀 빨리 보는 방식으로 해서 본 수업 자체에는 영향을 안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게요. 저희 지금 토요일을 비우고 하는 상태여서 일주일에 지금 5회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평일에 좀 늘려가지고 지금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를 보는 게 좀 다르다. 일정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다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순환의 미션이라고 해서 강론을 중심으로 한 총론의 유기적 연계성의 논의인데요. 논리적으로 보면 예비순환이 총론을 기준으로 해서 강론으로 연결하는 게 기본이고요. 일순환이 강론으로 시작해서 총론으로 연결하는 게 기본인데, 이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강론을 중심으로 해서 총론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합격하고도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요. 그래서 그냥 규범적으로 그렇다고 일단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비하고 기본 패턴은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반복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좀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2개가 나와 있고요. 하나가 기출문제 2025년까지 지금 추가되어진 기출문제 진도별 논의가 좀 있고, 그래서 예비 때보다 그렇게 보면 3문제가 더 추가된 건가요? 그래서 입법고시 본 다음에 지금 저기 행정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순서가 약간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예비 때 기출문제하고 생각이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좀 정비를 좀 해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 블록노트라고 해서 예배하고 좀 다르게 일순환 때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지금 행정 자체를 예배 때부터 계속 플로우하고 블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블록적 관점에서 이 정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사실은 분해해가지고 옮겨놓은 건데, 막상 여러분 보고 있으면요, 기출문제하고 느낌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순환은 플로어적인 측면도 물론 강조를 하겠지만 블록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를 정리하셔야 된다. 정리할 때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측면에서, 그래서 블록노트의 내용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좀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적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목차만 잡아놨는데 거의 19페이지에 지금 달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 정도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블록적 관점에서 이 정도고, 통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5점에서 10점 정도입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서 5점에서 10점 정도의 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배점을 좀 더 정확하게 잡으실 거면 기출문제에 배점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확인하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뭐 기출문제 배점에 크게 구애받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을 보고, 이건 5점 정도 되겠다, 이건 한 10점 정도 되겠다, 그래서 5점에서 1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 페이지나 한 페이지 정도, 반 페이지라면 15줄,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페이지랑 30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블록노트는 꽤 자주 쓸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가지고 다니시면서 익숙하게 보시는 게 좋고, 특히 블록노트적 측면이 예비하고 좀 다르게 제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어서, 하나하나의 내용적 측면 자체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블록의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서 일단 보시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요, 행정 전체 개관일 거고요. 보통 매핑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들어가기의 개념이죠. 매핑적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좀 리마인딩을 해보세요. 기출문제하고 블록노트를 보면 블록노트가 기출문제하고 약간 다르죠. 그래서 순서적인 배열이 좀 다를 거예요. 블록노트는 일단 터널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터널적 측면에서 터널의 바닥에서 출발을 하고 있죠. 행정의 분석틀이라는 논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의 가치라고 해서 보통 천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번 띄워보세요. 예습이라는 걸 할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시에 복습이긴 한데, 그래서 천장과 바닥이 있다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천장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정의 가치고, 행정의 가치를 세분화하게 되면 이념이 있고 윤리가 있고 문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행정 이념을 완투로 나눠놨죠. 호흡이 좀 길어서 그냥 인위적으로 나누는 측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행정 이념1은 본질적 가치, 행정 이념 2는 보통 수단적 가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좀 나눠놨죠. 그래서 행정 이념 1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크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행정 이념 2가 좀 작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일단 지향점을 치면서 두 개를 쪼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행정의 분석틀이라고 얘기하는 바닥의 논의는 1페이지에서 2페이지에 걸쳐 있긴 한데, 일단 신제도론적 접근의 1, 2적인 측면이 일단 기본이고요. 신제도론적 접근의 1의 측면은 말 그대로 신제도론적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다음 신제도론의 2의 측면은 응용 부분이죠. 그래서 사례하고 연계돼가지고 지금 묶여져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그래서 주요 행정의 분석틀이라고 해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기억나세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과 후기 또는 반행태론적 접근 방법. 뭐 가장 중요했던 건 공공선택론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신제도론적 접근 외에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행정학의 분석틀을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여전히 공공선택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잡다하게 좀 흩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 가져온 부분들이 있어요. 정책학이나
자, 그 제일 아래쪽에 내용들이 있죠. 아니면 공공 서비스론이나. 그래서 뭐 3개 정도가 지금 바가 있고요. 네 번째 바부터가 공공 선택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의 논이고요. 공공 서비스 2개 바가 있죠. 정책 수능 관련돼 가지고 정책 집행상의 수능적인 측면의 논의고, 여기부터 혹시 뭐 정책학을 들었다면 정책 집행론에서 봤던 정책의 수능과 불응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2개가 다시 바가 묶여 있죠. 뒤쪽 기출문제 부분에서 집어넣기가 좀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정책학을 별도로 빼가지고 캐터고리를 잡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으로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다의 부분이죠. 그래서 그 2개를 일단 보면 아, 터널이구나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쪽의 내용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블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기관차가 운행을 하든 간에 천장과 바닥이라는 점에서 터널은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점에서 본다면 가장 블록적 관점에서는 중요한 블록이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뺐어요. 앞쪽으로 빼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에 행정윤리가 있고요. 행정윤리는 시의성을 많이 탄다고 얘기했고, 사실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지금 확정될지는 몰라서.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좀 잠잠해질 것 같긴 한데, 좀 권력형 비리, 부패 관련돼가지고, 지금 전 정부인께서 보여주시는 모습 자체가 워낙 좀 답답했어요. 윤리 문제는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조심하실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의성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시의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논의되는 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캐터고리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4페이지 행정문화인데요. 행정문화의 내용적 측면 자체가 기출 문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한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다만 사방을 찾아봐 가지고 들쑤셔보면 이 정도까지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닐까. 그중에 특히 실내 문제들이 꽤 크죠. 아래쪽에 실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마 묶일 거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이 아마 뒤쪽에서 인사행정에서 봤던 내용일 텐데요. 권위주의 조직 문화를 초래하는 요인 자체를 인사행정의 맥락에서 설명해라. 상대적으로 포커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분류죠. 로커스적으로 간다면 정형적으로 인사행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블록을 정리할 때는 제가 포커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 끌고 온 거죠.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끌고 온 거고, 그래서 앞쪽으로 배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학습 동아리 역량 기반 교육훈련 역시 뭐와 관련되어 있고요? 조직 문화, 교육훈련과 관련된 조직문화 개선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가 신뢰죠.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신뢰 또는 불신 관련된 내용인데, 사회적 자본과 신뢰가 등치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자본의 핵심적인 개념의 구성 요소적 측면이 네트워크, 신뢰 또는 상호호의 교범으로서 저희가 특징 지어지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같이 묶어놓은 내용이,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틀이죠. 그래서 일단 천장과 바닥이라고 하는 터널에 대한 블록 정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하나하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환경이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행정의 환경이고, 행정의 환경은 지금 제가 분류를 할 때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행정법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헬드의 신중세적인 상황이라는 표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집권에서 분권으로의 전환의 축이고, 이때 분권의 측면이 위로, 아래로,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위쪽의 측면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고요? 뭐 세계화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래쪽의 측면을 지방화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깥쪽의 측면을 보통 민주화 또는 민간화라는 표현을 얘기했고, 이걸 추동하고 있는 푸시하는 팩터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푸시 팩터적 관점 또는 이네이블러라는 표현을 얘기하는 정부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일반 환경의 변화와 행정이라는 측면에 상대적으로 좀 철진한 내용들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 최근에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행정 환경의 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정보화는 무시할 수가 없고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25년에서도 뭐 시험적 관점에서는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디지털 포용 문제인데, 그래서 정보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이죠. 이제 정보의 명암적 측면의 논의고, 정보의 암적 측면의 대표적인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정보 보호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가 뭐 디지털 디바이드 또는 뭐 이 디바이드 또는 뭐 AI 디바이드로 얘기되는 격차죠. 디지털 격차를 극복해야 된다는 맥락적 측면에서 부각되는 게 디지털 포용이다. 그래서 보통 디지털 인클루전이라고 해서 DI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거기까지가 지금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류 틀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뭐 분류를 새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보 3.0도 대표적이긴 한데 제가 지금 기출문제상으로 보면 정보관 쪽에 배치되어 있죠. 그걸 지금 정보 3.0으로 끌고 온 건 정보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미래지향적인 정보 형태로 부각됐던 게 정보 3.0이었어요. 물론 정보 3.0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는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전형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부각됐던 틀이고, 박근혜 정부 이후 뭐 노무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정부 3.0의 틀을 벗어나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정부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 뭐 자료로 나가겠지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라고 하는, 원래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정권 인수위원회라는 게 원래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올 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국정과제적인 측면 자체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행정학은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을 때 국정과제적인 측면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자료로 나갈 텐데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즉 내년 시험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행정학적 관점에서 항상 참고해야 될 방향성이다. 이게 국정과제예요. 그래서 이 국정과제가 각각 부처들에게 배당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일 자료를 보게 되겠지만 각 국정과제가 있고 이게 주무부처라고 해서 가로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 부처 입장에서 본다면 그 국정과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100개 정도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뜯어봐야 되고, 네, 재미나게도 지금 여러분도 뭐 계속 듣고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건 AI죠. 인공지능 관련돼서. 올해 지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지금 제출이 되어졌는데, 국회로 제출이 되어졌는데, 예산안적 관점에서 가장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AI 예산의 인공지능인데, 그래서 이 정보화에서 인공지능은 정말 중요해졌어요. 특히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정보의 인공지능은 반드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좀 정리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뭐 정보 체계론적 수준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필요하면 정보 체계론에서 정보 기술적 측면 정도를 제가 강의로 열어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뭐 정보 체계론까지 강의를 했던 사람이어서. 뭐 재작년 강의가 있긴 한데, 작년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예비를. 작년이 마지막이었죠. 그래서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정도만 들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 정도를 별도로 열어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요. 어쨌든 정보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럼 지방화는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 중요해요. 정보화, 지방화 두 개가 다 중요한데요. 지금 5대 국정과제적 관점의 두 축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첫 번째가 성장 동력적 관점에서 잠재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그중에 특히 인공지능적 측면의 활성화, 이게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가 출발점이 성남시장에서 출발을 했고 경기도지사를 거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화 쪽에 상당히 또 관심이 많아요. 5대 국정과제 중에서 한 축이 지금 지방화거든요. 그 점에서 뭐 지방화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방에서 어떤 부분 자체가 구체적인 과제로 부각이 되는가가 아마 출제의 방향성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환경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환경 부분은 저희가 뭐 간단하게 처리하고 넘어가는데,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본격적으로 내년 시험이 처음이어서, 그리고
그래서 처음 1년 한 6개월 정도가 어떻게 보면 국정과제적 관점에서 가장 추진력 있게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마 다양한 제도적인 측면 자체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오래간만에 행정학적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고민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예비 때도 항상 얘기했는데 차라리 새로운 제도가 부각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제도가 부각이 안 되면 기존의 모든 영역이 다 전범위가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어떤 새로운 영역이 부각이 돼주면 상대적으로 준비하는 데는 오히려 더 선택과 집중적 관점이 좀 편해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와 지방화 두 개가 모두 중요하다.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넣어뒀어요. 마지막 지금 20회차에 보면, 이제 20회에 보면 정책학과 지방행정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정보 체계론은 중간에 하면서 정보 기술적 관점에서 AI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지방행정론은 최근 이슈화된 부분은 마지막 차에 정책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방행정론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 이슈는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까지는 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게 환경이죠. 그래서 환경적 관점은 다시 한번 좀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서요. 지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축은 뭐죠? 거시적 환경이죠. 거시적 환경이고, 환경이라고 하면 또 하나의 축이 있죠. 미시적 환경이 있을 거고요. 미적 환경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가 뭘 표현하요? 뉴로말 또는요, 뉴로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특히 뉴로말 또는 뉴로말적인 측면의 논의는 강론적 측면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그 중에 특히 인사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뉴로말이라고 하든 뉴로말이라고 하든 기본적인 축은 저출산의 고령화라는 주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다문화적인 측면의 논의까지가 부각이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인사관리나 또는 재무관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정도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환경은 거시환경 그리고 미시환경, 거시환경에서 무빙 업 또는 무빙 다운 또는 무빙 아웃 세 개를 추동하고 있는 정보화, 그리고 미시적 환경의 측면 자체는 뉴로말이라고 하던 뉴로말이라고 하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적인 측면의 환경의 변화를 갖다가 다시 한번 좀 떠올리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을 하게 되면 기관차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관차가 움직일 때 수입 측면이 있었고요, 전환 측면이 있었고, 산출 측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환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 정거장에 대한 확인이죠. 첫 번째 정거장이 지금 정부관, 네, 거기다가 좀 붙여놨어요. 제가 행정관이라고 해서 붙여놨고요. 이걸 어디다 집어넣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행정관을 저희가 보통 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정부 간의 차원까지는 아닌데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나타나는 각 정부들의 특징적 측면의 국정과제의 목표하고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통 두 가지 가지만 얘기했죠. 하나가요, 협업행정의 논의였고요. 또 하나가요, 적극행정의 논의였고, 재밌는 게 두 개 모두를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예요. 특히 이재명 정부는 적극행정이 한 6할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협업행정이 한 4할 정도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두 개 모두가 살아나고 있어서 약간 좀 이 부분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는 정부 간의 측면에다가 행정관이라고 해서 적극행정 또는 협업행정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여전히 두 개가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별도로 행정관이라고 해서 지금 뺀 거예요. 뺀 거고. 근데 뭐 적극행정은 상당히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적극행정 중에서 일반론적인 것만 여기에 있어요. 주로 적극행정은 뭐하고 연결됐어요? 기억나세요? 동기부여이론하고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뒤쪽에 조직론 가가지고 인간관 측면에서 가보면 이 적극행정이, 즉
최근에 협업행정에 비해서 적극행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적극행정의 출제의 패턴적인 측면 자체가 적극행정이라는 포커스 하에서 다양한 로커스를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를 다 쪼개놨어요.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로커스별로 분해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건, 6페이지에 남아있는 건 적극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 2개로 해서 제일 아래쪽에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협업행정은 뭐 대부분 그래서 여기에 몰려있죠. 그래서 바 3개로 해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적극행정은 뒤쪽으로 가가지고 계속 연결되어져 있더라. 즉 사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더라. 그 중에 특히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의 인간에 대한 이해, 강론의 조직론이고요. 조직론에서 조직의 인간, 조직의 구조, 조직의 환경, 이게 조직론의 총론이었죠. 그 다음에 조직 구조론, 또 조직 관리론이라고 제가 강론이라고 저거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조직의 인간 측면에서 인간관과 동기부여, 동기부여적 관점에서 특히 적극행정과 밀접하게 연결돼서 출제가 되어지더라. 그래서 앞뒤를 왔다 갔다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게 기출문제하고는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기출문제는 하나의 흐름화에서 한 문제 내에 완결성을 가지고 흐르는데요. 이걸 블록으로 정리할 때는 이걸 분해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블록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이 기출문제에서 봤던 흐름하고는 상당히 좀 생경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죠. 근데 블록은 원래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생경하더라도 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블록적 내용의 측면이 앞뒤적인 연결성의 측면은 항상 문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용의 정리를 할 때는 오히려 블록 개념, 즉 지금 블록 노트적인 측면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집어넣어 버리면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꾸 물이 들어요. 앞뒤 쪽으로 물이 든다 이렇게 해요. 그 점에서 별도로 잡아놓으니까 블록 노트라는 걸 그렇게 보시고요. 정보 간의 논의를 할 때에는 시기적인 반복을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5페이지인데요. 5페이지에 정보관이 있고, 정보관의 논의는 일단 정보관 하면서 문제의식이 드러나야 된다. 문제의식의 포인트는 정보관 하면 뭐가 기억나야 될까요? 일순환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뭐 신문자료 나오고 이재명 정부 논의가 나올 텐데,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게 뭐예요? 2026 회계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돼서 상당 정도 확장 재정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인데.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많죠? 보수 진보 간에 지금 논란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뭐 마중물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평가는 나중에 문제 얘기나고, 어쨌든 방향성이 큰 정부의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게 일단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정권 초기에는 뭘 많이 얘기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가 뭐 뒤쪽으로 다시 회귀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처음서부터 확장 재정 정책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상당히 특이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간적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한 행정학적인 주제가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비 때와 좀 다르게 일순환에 들어갈 때는 항상 저희가 보통 정거장이라고 얘기하는 각 파트에 갔을 때, 즉 로커스적인 지면으로 갔을 때 항상 앞에다가 이재명 정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1번 대목차 서론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과 좀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신문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그 파트별로 해서. 그래야지 현실 감각이 생기거든요. 뭐 정치학은 사실상 이론을 하면서도 한국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행정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 혁신이. 그래서 가급적 이론 중심으로 얘기했던 게 예비인데요. 일순환 들어가기 시작하면 현실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현재, 즉 현재 여기에서 이게 출발점이고요. 현재 여기에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이재명 정부예요. 이 정부적 측면이 어떤 행정적인, 정부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1번 대목차를 갖다가 찾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부 간에 들어갔을 때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부를 지향하는 거지? 아니면 어떤 행정을 지향하는 거지? 그게 정부 간 행정관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를 일본 대목차에 일단 정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일본 대목차 서론, 현실적 Y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 Y에서. 근데 재미난 건 뭐 정부 간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든 간에 하나의 보통 일본 대목차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써요. 그래서 이게 미리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편하죠. 아, 요거 가지고 그냥 써야지. 내년 시험까지 어차피 이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큰 정부적 흐름, 그게 1년 정도의 평가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내년에 되게 되면. 이게 어떤 식의 효과를 가져온 건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재정 격차의 누적과 같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더 심화시킬 건지에 대한 이제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들이 일본 대목차에서 이재명 정부가 정부간 또는 행정관의 측면에서 어떤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수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아니면 예산의 크기라고 하는 사이즈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사이즈, 스코프, 스트렝스의 논인데. 그 중에 사이즈를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의 수적인 측면에서 수를 늘린다기보다는 공무원의 특히 인건비적인 측면 자체를 지금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 공직 이탈 현상과 연결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최소한 사이즈적인 측면에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논의고요. 그래서 정부 간에 들어갈 때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부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행정관, 일단 이거부터 생각을 하시고 대표적인 게 어떤 내용이 있냐. 내일 뭐 국정과제 가지고 자료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하는 시간을 별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론적 측면을 넘어서 현실적 관점에서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는 거야에 대한 논의에 대한 고민이죠. 그래서 그게 정부 간의 논의고요. 그래서 예비때를 기준으로 해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정부 간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위아래적인 구조하고 밀접하게 맞물려져 있다. 아래적인 구조에서는 행정의 분석 틀이고 위쪽의 구조에서는 가치인데, 아래쪽에 행정의 분석 틀적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 정부 간의 논의들은 상당히 거시적인 분석 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제도론적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선택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종의 뭐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 점에서 신공공관리론 전 후적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정부 간의 즉 노크스의 출발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거장을 논의할 때는 앞쪽에 일종의 엔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엔진의 포인트는 뭐였죠? 계층제가 있고 시장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다. 일종의 원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관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엔진이 있는 거고, 이 각각의 엔진적인 측면을 대표하는 행정개혁의 패러다임이 있는 거고, 그 각각의 패러다임을 전통적 국정관리 또는 신공공관리 또는 뉴거버넌스 계열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각각의 분석 틀 자체가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뭘요? 때로는 작은 정부를, 때로는 큰 정부를, 이런 식의 내용인데, 큰 정부, 작은 정부적 측면의 가장 핵심적인 분석 틀은 아래쪽이죠.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분석 틀에서 저희가 별도로 빼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이라든가 아니면 뉴거버넌스라든가의 내용은 분석 틀이 원래 맞아요. 그래서 1페이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만 저희가 거버넌스라는 별도의 로쿠스를 통해서 뒤쪽으로 빼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6페이지의 내용이에요.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통 기출문제적으로 보면 그죠? 5페이지 정도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세요? 1페이지 환경, 3페이지에 정부감 이렇게 해서 좀 잔상이 좀 남아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보면 구조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보면 거버넌스론이라는 게 사실은 분석 틀이죠. 가장 거시적인 분석 틀인데,
이걸 지금 행정개혁의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저 얘기했고요. 패러다임이 있고, 기억나세요? 어프로치가 있고, 그 다음에 띠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패러다임이 가장 뭐예요? 상위 단계의 논의고, 그 다음 중간 단계가요, 어프로치라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적 접근 방법, 또는 공공선택론적 접근 방법, 이런 식의 내용인데요. 여기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재밌죠? 신공공관리론은 그 자체가 패러다임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어프로치로 쓰기도 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얘기할 때 패러다임이 가장 큰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던 개념인데요. 이 자체가 출제되진 않고요. 요즘 조사방법론에서 많이 물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패러다임이죠. 근데 패러다임이랑 가장 상위 단계 논의가 있고, 그걸 좀 더 세분화하게 되면 이게 어프로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터널의 천장과 바닥이라고 할 때 바닥적 관점의 분석 틀 자체는 어프로치를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접근 방법이죠. 어프로치. 신제도론적 접근 방법 또는 공공선택론적 접근 방법 또는 행태론적 접근 방법 또는 후기 반행태론적 접근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어프로치죠. 그래서 이게 블록 노트 기준으로 보면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어프로치들이에요. 분석 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이 위쪽에 단계에 있는 분석 틀이 있는 거죠. 이게 패러다임이라는 논이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띠어리라고 했어요. 보통 이론이라고 하죠. 무슨 론. 그러니까 재미난 게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행태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구성.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이게 지금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분석 틀의 측면, 즉 블록노트에 이 내용이 어프로치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패러다임적 논의는 거버넌스라는 논의도 뒤쪽으로 빠져 있는 거죠. 6페이지에 지금 거버넌스 논의인데 다만 이 거버넌스 논의라는 게 결국 넓게 보면 분석 틀이거든요. 가장 상위 단계의 분석 틀, 패러다임, 그 다음 중간 단계가 어프로치,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단계의 띠어리,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개를 보통 묶어서 저희가 분석 틀이라고 해요. 근데 편의상 분석 틀이라고 하는 협의 개념은 어프로치 개념으로 1페이지에 있는 거고 블록노트에서 그다음 분석 틀 중에 가장 상위 단계의 논의인 패러다임의 논의는 6페이지에 있는 거죠. 6페이지 아래쪽에 거버넌스 론이라고 해서 논의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버넌스론은 그래서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원리, 작동의 방식, 양식적인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통상적으로 뭐 엔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엔진적 측면 자체의 모양새가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뉴 거버넌스론 또는 신공공 서비스론 또는 메타 거버넌스론 이렇게 되죠. 6페이지에서 신공공관리 일반론하고요. 신관리주의를 구별해서 저희가 띄워놨고요. 그래서 일반론이라는 것 자체는 두 개를 포괄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고 거기에 비해서 신관리주의는 한정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신공공관리론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는요 정보의 시장화, 또 하나는요 행정의 경영화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정부의 시장화적 관점을 제가 시장주의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의 경영화적 관점 자체를 신관리주의라고 얘기했고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뭐예요? 외부 맥락이고요. 이쪽이 내부 맥락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외부 맥락적 관점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고 따라서 정부가 시장화돼야 한다. 정부의 시장화죠. 이게 외부 맥락의 축이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에 비해서 행정이 경영화돼야 된다는 논의고 내부 맥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부 맥락은 원래 핵심이요. 정치와 경영의 관계적 관점에서 행정의 위치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내부 맥락이죠. 위쪽과 아래쪽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일반론, 신공공관리론의 일반론이라는 것 자체가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두 개 합한 거예요. 일반론 자체가. 그래서 그 일반론에는 사실은 뭐 잘 보시면 신공공관리론 자체를 두 개로 쪼개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주의, 신관리주의에서요, 일반론이 시장주의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 얘기는. 근데 신관리주의는 별도로 분리돼서 시장주의가 배제된 상태로 들어온 거죠. 그게 신관리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신관리주의에서 출발점에서 본다면 행정과 경영의 관계, 그 다음에 시장주의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 왜? 이 내용은 사실은 여기 거버넌스론보다는 어디로 빠진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아웃풋으로 빠지죠. 개입, 간섭론 쪽으로 기본적으로 빠져야 돼요. 예. 개입, 간섭론이죠? 여기로 빠지잖아요. 개입, 간섭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입, 간섭론이 시장주의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두 개로 나눠지지만 하나는 뭐고요? 돈, 또 하나는요? 말. 뒤는 바로 나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공공관리 일반론이라는 건 두 개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해요. 시장주의, 신관리주의를 구분하지 않는다. 근데 신관리주의를 별도로 분리를 시키면 의외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는 7페이지가 나와요. 신공공관리와 신관리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신공공관리의 시장주의는 8페이지, 9페이지 내용이거든요. 개입 및 간섭론이라는 내용이죠. 개입 및 간섭론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시장주의의 본질이거든요. 개입론, 간섭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무슨 구성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8페이지 제 아래쪽에 제가 서비스로 보통 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9페이지에 중간이 규제론이라고 하는데 보통 말이라고 얘기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규제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분해를 해놓고 나면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출문제 통으로 보다가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이 분해를 하게 되는 거에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상호 보완적인 게 지금 두 개의 자료인데, 하나는 기출문제고 하나는 블록노트인데, 블록노트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요. 하나를 떼놓고 보게 되면 연결성의 측면에서 묻혀버렸던 내용 자체가 살아나거든요. 아,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점에서 두 개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재화 서비스론 그리고 규제론, 2025년 문제까지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 정도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고, 단 각각의 내용의 정리적 측면 자체는 블록노트의 내용들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계산을 한 상태에서 잡은 순서예요. 순서가 그냥 막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잡은 순서여서, 그래서 기출 문제만 가지고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예, 여기저기 막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내용적인 측면으로 블록으로 정리를 할 때에는 내용 정리, 블록 정리적 관점에서는 블록노트의 형식적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는 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신공공관리론의 일반론이라는 건 이 두 개를 포괄한 논이고, 시장주의의 논의는 개입 간섭론으로 빠져있고, 그 다음에 신관리주의의 논의는 앞쪽으로 7페이지에서 장황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출발점은 뭐가 되겠어요? 뭐 이론적 Y, 2번 대목차의 1번 중간 목표는 당연히 뭐가 되죠? 세이어의 법칙, 여기서 출발하겠죠. 행정과 경영은 중요하지 않은 모든 측면에서 유사하다. 이거 하나를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지금 각 파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각 진행되는 파트적 관점에서 여기서 핵심적으로 저 사람에게 또 문제의식이 뭐지? 오콘의 거대한 맞대결 이런 거 기억나세요? 2번 대목차, 1번 중간목차, 이론적인 Y 또는 열쇠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 이게 뭐로 시작했지? 문제의식이 뭐였지? 이거예요. 결국 신관리주의, 행정의 경영화의 문제의식은 세이어의 법칙이죠. 세이어 법칙이고, 시장주의 출발점은 뭐였어요? 2번 대목차, 1번 중간목차 기억나세요? 재화 서비스론의 포인트는요, 시장성 테스트라는 거 기억나세요? 사전적 대형 분석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투투박스는 기억납니까? 주체가 있고 수단이 있고 7개로 쭉 나열했던 거 기억나요? 일반 행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탈관료제, 책임 경영형, 즉 책임 운영 기관, 공기업형, 이런 거 기억나요? 쭉 들어갔던 거. 투투죠? 투투. 그 다음에 규제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다양한 논의들 자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화 서비스 논의든 규제론이든 포인트는요, 다양하죠. 정부의 개입, 간섭의 수단의 뭐야? 다양화. 그게 탁탁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구성이. Y잖아, Y. 지금 정거장에 지금 저기 섰는데, 정거장 여기 있는데, 여기 가지는 각각의 특색들이 있고, 왜 이 역에 서야 되는가? 이게 문제의식이죠. 왜 이 역에 서야 되는가? 재화 서비스론에 또는 규제론에 왜 서야 되지? 두 개 합하면요, 이건 시장주의적인 논리네. 이런 부분인데. 결국 정부와 시장의 논의고, 그럼 정부와 시장밖에 없는 거야? 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는 거예요. 정부와 시장밖에 없는 거야. 이게 메타 거버넌스적인 논의들이죠. 그러니까 실패이적 관점에 제일 아래쪽에 뉴 거버넌스하고 신공 서비스론이 있고요. 다음 8페이지적 관점에서 메타 거버넌스론이 있고, 또 메타 거버넌스는 또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가지고 내가 쓰는데, 협력적 거버넌스 또는 메타 거버넌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요, 믹스드의 개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믹스드, 지금 혼합의 개념이 있다. 저희가 주로 쓰는 건 뭐 혼합의 개념을 주로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점은요, 각 영역이 있다는 거죠. 적합한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메타 거버넌스는 믹스드의 개념이 강하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는 하나 정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가요? 사회적 기업, 이런 걸 기억납니까? 시장주의, 공동체주의, 믹스드, 혼합의 개념이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거버넌스론 들어갈 때 아마 가장 많이 얘기했던 스탠다드한 기출문제였을 거예요. 그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재화 서비스론, 규제론까지가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서 들어가게 되죠. 이 안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뭐, 이 논의가 뭐라고 표현했고요. 신공공관리론 전과 뭐 후의 논의라는 부분이고. 예비 때는 주로 앞에 뭘 가지고 얘기했어요? 기관차의 이름이 뭐 신공공관리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공공관리론 중심으로 해서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시야를 좀 넓히셔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죠. 전의 논의, 후의 논의. 결국 뭐 정부 간에도 신공공관리론 전, 신공공관리론 후. 보편성에서는 전은 뭐가 되고요? 개인적 복지국가. 특성에서는 뭐가 돼요? 발전국가. 이런 식의 내용인데. 전후 개념이죠. 정부 간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버넌스에서는 말 그대로 신공공관리론 전후. 그러다가 최근 논의의 부각은요, 메타 거버넌스. 이런 식의 논의인데. 아니면 재화 서비스론도 마찬가지고 규제론도 마찬가지죠. 왜? 전후잖아요. 그죠? 전후인데. 즉, 재화 서비스 공급 또는 생산 방식의 다양화, 다원화. 기억나세요? 규제, 수단. 또 규제의 방식적 측면의 다양화, 다원화거든요. 이게. 이 다원화, 다양화의 계기를 가져온 게 뭐가 되고요? 신공공관리론의 부각이에요. 시장주의의 부각인데, 시장주의 논리가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대한 최근 논의는 반작용의 논의죠. 그게 뭐 뉴 거버넌스 또는 신공공 서비스론의 논의가 됐든, 아니요, 메타 거버넌스의 논의가 됐든 간에 반작용의 논의가 들어오게 되고, 뭐 재화 서비스론만 가지고 들어간다면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동생산 이런 거 기억나세요? 뉴 거버넌스나 신공공 서비스론에 강조하는 공동생산, 코프로덕션의 논의가 있다. 뭐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시장주의에 대한 반작용적 측면의 내용을 얘기 들어요. 또 메타 거버넌스로 들어가게 되면 재화 서비스론적 측면에서 본다, 뭐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규제론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기 출발점 명령 지시적 규제, 또는 시장 유인적 규제, 시장 조성적 규제, 이런 표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적 측면으로 들어간다면 뭐가 들어오게 돼요? 자율 규제, 이런 게 들어오게 돼요. 규제 패턴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비를 리마인딩 한다는 것 자체는 행정학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각각의 영역에서, 각각의 파트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어갈 때, 그래서 이 기관차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 즉,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기관차 전후. 이게 정부 간을 만났을 때,
거버넌스론을 만났을 때, 또는 재화 서비스론, 규제론을 만났을 때, 그렇게 보면 행정의 경영화라고 얘기하는 신관리주의는 사실은 상당히 좀 그래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왜? 저희가 총론적 측면은 사실상 이 구조로 가죠. 그죠? 이 구조로 가죠. 이 구조로. 이건 사실상 뭐의 문제가 강하고요? 강론이에요. 강론. 위치상으로 보면 총론 위치에 뭐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죠? 강론이 들어와 있는 느낌인 거예요. 얘가. 행정의 경영화와 신관리주의. 그러니까 내용들도 보면 조직론, 인사행론, 재무행정론에 행정의 경영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슈들이 거기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논의가 7페이지를 보면 7페이지에 신공공관리론에 신관리주의라는 토픽이 있고 그 토픽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 구조가 있죠.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란 아주 전통적인 출제 패턴의 하나가 있었고 이게 뭐하고 연결되니까 성과관리죠. 전략적 관리와 성과관리가 연결되는 구조고 그럼 전략적 관리와 성과관리는 틀 안에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공공부문 성과관리, 성과관리 시스템, 정부의 성과 향상을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 거기까지가 묶이는 건 느낌이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뭐로 묶이죠? 성과관리라는 틀로 묶이는데 그 다음에 전환이잖아요. 그죠? 뭐로 들어갔어요? 구체화되는구나. 뭐로요? 조직론으로. 조직론으로. 그죠? 조직론으로. 조직론으로 구체화되면 뭐가 됐어요? 전략기획. SP 기억나세요? SM 안에 SP. 전략적 기획이잖아요. MBO가 있고 이런 건 기억납니까? OD, MBO. 여러분 기억나요? SM 안에 SP. 마지막에 뭐가 기억나죠? BSC. 균형성과표. 다 까먹었나요? 아주 깔끔하게 지우셨나 보네. 균형성과표까지가 연결되는 구조인데 순서상의 논의였죠. SP가 있고 두 번째가 SP가 있고 세 번째가 SP가 있고 네 번째가 SM의 하나의 기법이죠. SROT 분석이라고 해요. 기법이라고 얘기했고 그게 읽히면 되는데 그게 읽히면 되거든요. 잘 안 들어와요? 하나하나를 어쨌든 연결해가지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면 총론 안에 들어가 있는 강론 같은 느낌. 이게 왜 나머지는 좀 정부관 또는요 거버넌스론. 거버넌스론에서 그 표현은 기억나세요? 뉴 거버넌스론이나 신공공 서비스론은 뭐가 없다? 얘가 없다. 기억납니까? 얘가 없다. 얘가 없다. 얘가 없다. 여기에 대한 처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구조. 그러니까 얘는 독특한 애죠. 뭐요? 신공공관리는 독특한 애인데, 구조. 그러니까 결국 정부간 또는요 패러다임 또는요 재화 서비스론 또는요 갈등관리론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죠? 얘가 거시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지. 총론적인 구조인데. 그래서 얘가 위치가 약간 좀 독특하다. 위치상으로 보면. 그럼 뒤쪽으로 다 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빼도 되죠. 조직론으로 옮기고 인사행론으로 옮기면 돼요. 되는데 어쨌든 블록을 정리하실 때는 횡적인 연결성을 좀 더 강하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다. 예비 단계에서 저 블록 노트를 보게 되면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지금도 사실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로쿠스보다는 포커스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게 이 블록 노트예요. 이 포커스라는 게 로쿠스하고 정확히 연계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잡아놨는지도 살짝 이해가 안 되죠. 구성이. 그래서 저걸 이해하는 과정인데 반복하다 보면 됩니다. 되니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가 갈등관리 방식이었죠. 역시 뭐예요? 다원화 다양하죠? 그렇잖아요. 다양한 다원.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정부 간에서는 뭐였어요? 정부 간이 들어오게 되면 시계적 반복이죠. 응? 시계적 반복.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시계적 반복. 2번 대목책 1번 정보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열쇠말이 논인데. 정부 간이 들어왔으니까, 시계적 반복이네. 이거요?
정확히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시계적 반복이고, 거기에 따른 뭐 정부 간의 시계적인 반복이죠. 논의고. 그럼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는 급격하게 변한 거 아니에요? 연설 정부만 해도 뭘 얘기했는데 작은 정부를 얘기했는데 지금 큰 정부를 얘기해버리잖아요. 바로 3년 만에. 결국 어쨌든 이게 시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거버넌스론에서부터의 논의는, 그죠? 작동 방식 또는 양식, 그게 사회가 됐던 또는 뭐 국정이 됐던, 이게 역시 뭐 시계적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계적으로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제가 서비스론 또는 규제론적 측면에 새로운 다양한 개입 간섭의 수단이 부각되는 거죠. 이때 새롭다는 건 전통적 국정관리로 대표되는 계층제적 원리에 대해서 새롭다는 얘기예요. 계층제 원리, 전통적 국정관리의 내용인데, 즉 관료제 패러다임이죠. 여기에 대한 새로운의 내용이고, 이 새로운의 측면 자체가, 그죠? 다원화의 원천이죠. 다양화되고 다원화되어진다의 원천이고, 다원화되어지는 대표적인 간섭 또는 개입의 수단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보면 항상 뭐로 귀결되지만요, 메타거버넌스죠. 그래서 최근 논의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고요? 작동의 조건이라고 해서 작동의 조건. 작동만 제대로 되어질 수 있으면 조건이 왜 갖춰지느냐 갖춰지지 못하느냐가 핵심인 거지, 뭐가 어떤 원리가 어떤 원리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에 대한 논의죠. 이게 최근에 흐름인데, 그래서 그게 재화 서비스론이 됐든 아니면 규제론이 됐든 간에, 지금 돈이 됐든 말이 됐든 간에 다원화, 다양화, 이게 핵심. 다양화. 2번 정책 1번 중앙option 마찬가지죠. 예, 갈등관리론도 똑같거든요. 갈등관리 방식이 다양화되고 다원화된다.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2번 대목차, 1번 주과목차가 계속 똑같은 패턴인 겁니다. 구조가요. 단지 로쿠스에 따라서, 즉 정거장에 따라서 어휘만 바뀔 뿐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흐름의 방향성이 같은 방향으로 쭉 나가고 있는 게 이해가 되면 되는 건데, 갈등관리 방식도 마찬가지겠죠. 다만 갈등관리 방식에서 원래 조직론에서 제가 다루고 있던 내부적인 갈등관리까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블록 루트라는 게 결국 뭐 포커스 중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10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 조직 간 갈등, 조직 내 갈등까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조직론에 있는 걸 옮겨온 겁니다. 어차피 원리는 같으니까요. 갈등이 조종되는 원리는 같다.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기본일 거고요. 그래서 저 갈등 관리의 방식이라는 게 같은 얘기구만. 그래서 다원화되는 걸 의미하는구만. 결론적으로는요, 조건, 요건이 핵심이구나. 바우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요건, 조건. 공론조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요건, 조건이 가장 최근의 논의들이. 최근에 추세의 본질은 메타거버넌스적인 문제의식이에요. 메타거버넌스적인 문제의식. 왜 이제 싸움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 논의고. 그러니까 계속 시계적으로 반복되어지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에 대한 지금 흐름이거든요. 물론 정치학적인 측면에서의 국정기조의 방향성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더 이상 각각의 실패적인 측면을 계속 경험해서 그래요. 시장 실패가 됐던, 정부 실패가 됐던, 심지어 뭐예요? 네트워크 실패가 됐던 내용인데,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네트워크 실패 다 똑같은 거죠. 구조적으로 실패는 모두 내재되어져 있고, 내재되어진 실패적인 측면 자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방식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 무엇인가, 또는 각 방식 자체가 작동할 수 있는 여건, 조건 자체를 고려해서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거기까지의 논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게 11페이지긴 한데요. 통제 및 개혁 논의죠. 그래서 이게 있다. 기출문제 저게 정리하고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있는데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굳이 캐터고리를 묶어버리면 책임성이 여기서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책임성. 그러니까 통제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책임성의 부각 때문에 별도로 좀 살린 거예요. 너무 좀 무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블록노트에는 책임성을 가져와서 롬젝과 듀빈에게 분류된 프레드리와 파이너의 논쟁이는 책임성 측면 자체를 별도로, 물론 이 책임성은 옮겨도 되죠. 어디로? 가치로 옮겨도 돼요. 근데 가치 쪽에 가보면 책임성을 제가 다 빼버렸거든요. 가치에서 다루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 가치가 전형적인 책임성의 논의거든요. 저희가 책임성 들 할 때 핵심 요 두 개 봤어요. 공공성들, 책임성들. 책임성은 세 가지 버전이 있다. 롬젝과 듀빈이, 또는요 H. 파이너와 CJ 프레드리히, 또는요 전문적 책임성과 대응적 책임성. 얘는 인사행정론으로 한정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얘가 뭐니까요? 역관주의. 얘가 뭐니까요? 실적주의. 역관주의의 대응적 책임성, 실적주의의 전문적 책임성. 이런 식의 논의인데, 이게 기억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억나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한 확인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정말 많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기억나야 될 게 뭐지? 공공성들이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되지? 책임성들이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되지? 그러니까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행정법이나 경제학과 다르게, 그죠? 판례가, 구체적인 판례가 기억이 나야 돼? 암기가 되어 있는가? 이걸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게 아니라 버전이죠, 버전. 버전이 기억나야 돼, 버전이. 그러니까 버전이 일단 몇 개 있는지가 기억나야지 그 다음에 각 버전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버전은 기억나지도 않는데 내용만 가지고 들어가면 버전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버전을 써야 되는지 결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 암기해서 난 무조건 이걸 쓰겠다. 이게 기본적인 사고예요. 대부분의 지금 실무동 수험생들이 행정학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버전이 많아요? 버전이 뭐가 많아요? 3개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3개의 버전의 쓰임새가 다르다고요. 쓰임새가 다른데, 얘는 주로 어디에 쓰인다고 했어요? 조직론에 주로 쓰여요. 얘는 주로 어디에 쓰이죠?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실행정학, 전통적 국정관리, 뉴거버넌스,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그죠? 패러다임적 수준을 논의할 때 얘가 쓰이거든요. 뭐가 롬젝과 듀빈에게 논의가. 롬젝과 듀빈에게 논의 그 자체가 출발점이 뭔데요? 패러다임 간의 관계성의 논의예요. 전통적 국정관리가 어떤 책임성을,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기억납니까? 여기 법, 여기에 계층제, 이건 기억나요? 전문적, 여기에요? 정치학, 이건 기억나요? 4가지로 쪼개 드는 게. 4개 전에 4개 이렇게. 무슨.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걸 마지막까지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게 행정학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그죠?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계속 제자리에 맴돈다는 느낌이죠. 그건 제 수업이 특히 그런데, 뭐 제자리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어느 순간에 기억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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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근데 일순환에서 앞에 2과목에서 느꼈겠지만, 그죠? 앞으로 계속 나아가잖아.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막 뛴다고요. 근데 이게 페이스메이커인데, 강사가 여러분의 페이스를 오히려 방해하죠. 왜? 막 나가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라면 옆에 붙어가지고, 그죠? 잘 뛰게 해야 되는데, 진짜 뛰는 선수를. 자기가 뛰어가지고 자기가 1등 하잖아? 페이스메이커가. 자기 막 뛰어가지고, 나 이 꼴이. 학생들은 저 뒤에 다 앉아있는데. 근데 행정학이나 정치학이, 이건 뭐 다른 수업하고는 좀 다른데, 제 수업의 특징인데,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어느 순간엔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죠. 물론 속도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수험생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빨리 들어오고요. 어떤 학생은 늦게 들어와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2년 4개월이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건데. 언젠가는 들어오겠지라는 그런 나태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압박하는 건데, 기억나시죠? 기억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면 이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책임성 들이면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3개의 버전이 있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3개의 버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책임성에 3개의 버전이 있어요. 왜? 이게 나와야지 얘가 어떻게 쓰는지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왜 3개의 버전을 왜 나누는 거지? 여기서도 지금 3개의 버전을 왜 나누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논의가? 근데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까지가 총론이죠. 총론이고. 그러면 총론이 도대체 뭐지? 라고 한번 다시 한번 마무리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총론을 연결할 때는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 일단 뭐 터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인식을 한다. 두 번째, 기관차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 원리적인 측면을 대변하는 기관차가 있는 거죠. 즉 KTX가 있을 수 있고요, SRT가 있을 수 있고요, ITX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뭘 대표하는 거죠. 원리를 대표해요. 원리를 대표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KTX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신공공관리론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신공관리론 전의 단계는 뭐였을까요? ITX 정도죠. 경춘선을 달리고 있는 ITX인데요. 그걸 ITX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TX를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ITX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겠는데, 이거죠? 하나 더 나간 게 SRT 같은 느낌인데, 구조적으로.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핵심은요? 터널이 있는데 천장과 바닥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원리는 저희가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 각각의 원리들이죠. 이 원리들을 대변하고 있는 기관차가 있어요. 즉 이게 엔진들이고요. 엔진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는 기관차가 있다고요. 이 기관차들이 정거장을 지나는데, 일단 루트적 관점에서 총론이라는 노선이 있고, 총론이라는 노선에 각각의 정거장을 지나게 되는데, 지날 때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 뭐냐? 사실상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관에 앞서서 뭐가 들어와야 되죠? 거버넌스가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거버넌스가 뭐니까요? 기관차거든요. 어떤 기관차가 가냐에 따라서 위하고 아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위에 천장이, 아래쪽에 바닥이. 천장적 관점에서 뭐가 내려와야 되죠? 이념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죠? 윤리가 내려오고, 문화가 내려오는데, 만약에 KT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공공관리론인데, 신공공관리론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위아래가 뭐 일단 모든 불이 켜지겠죠. 뭐가 관련된? KTX와 관련된 불이 켜질 건데. 그럼 이념적 관점에서 첫 번째 뭐가요? 공공성이 켜져요. 뭐로 켜지죠? 도구적 공공성. 이게 켜져요. 도구적 공공성. 공공성은 뭐의 문제예요? 들의 문제니까요. 도구적, 윤리적, 담화적, 구조적. 가장 많이 쓴다고 했어요. 공공성 버전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판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는 거거든요. 판서를 가지고. 그럼 공공성이 내려오면, 아니면 책임성이 내려오면, 대표적으로 몇 가지 가지고 있죠? 6가지 가지고, 6가지 가지고 있는데. 근데 구조는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자, 같이 해서 이념이 들어왔어요. 이념이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죠? 포인트가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얘가 움직인다면 KTX고요. 2번 대목차, 1번 중목차는 뭘까요? 2번 대목차, 1번 중목차. 뭐예요? 오큰의 뭐예요? 거대한 맞대결의 가능성이 농후하죠. 왜? 같이 충돌이 문제니까. 이념의 충돌이 문제고. 이게, 이걸 대표하면 이렇게 되죠? 오큰의 거대한 맞대결. 예, 같이 충돌이 문제예요. 그죠? 그럼 신공공관리론의 공공성, 책임성, 효율성, 형평성, 합리성, 민주성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얘들이 한꺼번에 내려와야 돼요. 그 윤리가 하면 뭐가 들어오죠? 전에 뵌 다음에 왜 공리주의적 윤리관이라고 얘기했어요. 문화가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나와야 돼요? 디탈 모델, 또는 지 홉스테트의 분류, 그 다음요 아리킨과 제 로바우의 분류. 버전이 다시 3개죠. 문화론의 버전인데. 그러니까 이게 블록노트를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갈 때 항상 뭐가 생각나야 돼요? 버전이 생각나요. 버전이. 버전이 뭐가 있었지? 버전이 뭐가 있었지? 이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학의 공부는 여러분이 경제학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했던 간에 그거 별로 안 중요해. 행정학의 공부는 이게 공부예요. 답안과 연결되는 가장 직접적인 공부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제학 행정법처럼 공부하게 되면 행정학을 답안과 연결이 안 돼요. 기출문제적인 해석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은 공부거든요. 그러니 그걸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머리를 전환해야 되는데 예비 때도 얘기했지만 머리를 빨리 전환하셔야 된다고요. 행정학의 머리로 전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정학의 머리로 전환한다는 건 그죠? 경제학이나 행정법과 다르게 하나하나 차분차분 가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전체를 막 흔들면서 나가는 거죠. 전체가 다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문제 하나가 구성이 되거든요. 문제 하나가 편의상 로크스 장소적 측면에서 여기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편의상 얘는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작동됐을 때 최소한의 분량으로 많이 하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게 가성비인데. 그러니까 경제학이나 행정법처럼 1대1로 투입해가지고 언제 경제행정법이 이제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데 가성비가 낮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가성비가 낮기 때문에. 행정학은 이렇게 해서요. 몇 개가 나올지 몰라요. 이게 공부 방법론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론에 따라서 1대 3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를 집어넣는데 3개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 여러분의 공부 방법론은 하나를 집어넣는데 0.5가 나와요. 하나를 집어넣는데. 왜 0.5가 나올까요? 1대1로 공부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1대1로 다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다 잊어먹어, 다 잊어먹어. 남는 게 0.5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자, 행정학이다. 행정학으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뇌를 갈아 끼워야 돼요. 항상 뇌를 갈아 끼워야 된다고. 그래서 하루 늦게 시작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시작을 하라니까 하는데 하루 쉬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뇌를 갈아 끼우지. 뭐 다른 수업이야 뇌를 갈아 끼울 이유는 없겠죠. 뭐 경제학 행정법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냥 암기하고. 근데 저희는 뇌 갈아 끼워야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론이라는 노선적 관점에서 그럼 편의상 얘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면 얘가 여기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세 가지를 거쳐야 돼요. 이념, 윤리, 문화. 각각의 대표적인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이념이 나오고 문화가 나오고 윤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뒤쪽 문제하고.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론이겠죠. 아니면 공공선택론이겠죠. 그죠? 공공선택론. 뭘 강조하니까요? 정부 실패, 시장이 뭐 우월성을 강조하는 게 공공선택론이에요. 신제도론, 특히 뭐가 강조되죠? 합리, 선택적, 신제도주의. 이게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잖아요. 항상 뭐까지가 들어와야 되죠? 반대 논리까지가 들어와야 돼요. 왜? 정반이니까.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이 나오면 항상 뒤쪽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들의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점이야. 왜? 얘가 공공성들에서 도구적 공공성을 추구하니까 반대편에 뭐가 있는 거죠? 윤리적 공공성이 저해되잖아. 얘가 법적 책임성과 정책 책임성을 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외제적 동기부여를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내재적 동기부여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 그러니까 항상 정반이죠, 정반. 그러니까 정리할 때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들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야지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가서 위아래, 얘가 가서 정부 간 작은 정부겠죠. 얘가 가서 재화 서비스론 해서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재화 서비스하고요.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규제겠죠. 구성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구성이. 갈등 관리 방식에서 뭘 강조해요? 시장의 원리를 강조를 해요. 갈등 관리의 방식에서. 이게 쭉 가는 거냐, 이렇게. 뭐 그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구성이. 이걸 또 20회 동안 계속 또 반복하는 거죠. 또 반복. 노선 하나 끝난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노선 강론으로 좀 보죠.